자, 보시죠. 그 중급회계, 제 예명은 아시죠? 작년에 알려드렸죠. 그 중급 재무회계 그 기말 특강을 하는 건데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급 재무회계는 회계 쪽에서도 가장 양이 커요. 그러니까 흔히 사시에 민법이 있다면 회시에 중급회계가 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는 양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에서는 저희 교재 한 3배쯤 되는 교재로 한 2학기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만한 양은 아니고요. 그만한 양은 아닌데 이 문제가 아주 구석구석에서 나와요. 이게 대비하기가 만만한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이게 회계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여러분 최대한 짧게 정리해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최소한 과락은 면해라 이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35문제죠. 중급재무회계가. 35문제인데 출제 비율은 대충 이래요. 총 140, 그러니까 4개년이니까 140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문제는 이제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뺐고요. 138문제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가 회계 개념체계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늘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그 교수님들이 이 개념 굉장히 좋아하세요. 용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래서 이 개념체계가 출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4분의 1이죠. 거의 4분의 1이고 자산은 제가 분류를 나눴는데요. 자산이 총 37%긴 한데 자산이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쭉쭉 나와요.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산이 37%인데 부채는 10%. 작죠? 자본 9%. 나머지는 잡다한 것들이에요. 교재에 있듯이 이거 분석이니까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신다고 몰라요. 이거는 제가 조절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큰 틀로 분석한 거라면 저희 수업할 때는 보시면 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제가 다 정리해드린 거예요. 이건 사실 머리 복잡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요. 지금 드린 내용 중에 이거 기출문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13년, 12년, 11년, 10년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13년께 출제 경향이 가까우니까 2013년을 쭉 갈 거예요, 순서대로. 2013년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 뒤에 2012년이나 11년 연관된 문제를 같이 풀 거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시겠지만 묶어서 풀지 않으면 시간이 도저히 안 나와요. 같은 건 같이 풀어내야 시간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013년 1, 2번이 같은 거거든요, 내용이. 그럼 2012년으로 가서 이걸 볼 거라고요. 2011년 가서 이걸 볼 거고. 이렇게 풀고 쭉 넘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140문제 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35문제잖아요. 35문제 60%면 21문제거든요. 이거 정리하시면 절대 21개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경험상 그렇게 안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 손 놔버리면 모르겠어요. 이건 해보니까 그렇고 제 목표는 한 80% 정도예요. 그걸 벗어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상한 게 섞이긴 해요. 근데 35문제 중에 한 27개까지는 거의 패턴이 똑같이 나와요.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제 목표는 한 80%까지. 시간이 많으셔서 한 대여섯 번 보실 거면 그때는 뭐 100점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은 안 나실 거예요. 방송대 학우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넘치는 건 열정, 부족한 건 시간.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마지노선이 여러분한테 과락을 면하는 거고 최소한 이 과목이 민폐는 안 쳤으면 좋겠어요. 민폐는. 한 80점 전후로 해서 한 27개까지 맞출 것 같은데요.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쭉 나올 거니까 나중에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부터 가죠. 뭐 이 분석은 보실 필요 없고요. 자, 갑니다. 자, 2013년 기출문제 1번 이거부터 갈게요. 그렇죠? 자, 먼저 이 재무제표하고 5대 계정을 풀려면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보세요. 재무제표라는 건 이런 뜻이죠.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여러 제자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거든요. 5개가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5가지죠. 이 5가지가 보고서인데요. 보고서인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란 말이 아직 어려우시면 재산상태를 정리해 놓은 거죠.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업의 재산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손익계산서가 뭐죠? 기업의 수익을 다 모으고 비용을 다 모아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파악하는 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이걸 보시면 기업이 얼만큼 장사를 잘하는지가 나와요. 이해가시죠? 현금흐름표는 뭔가요? 기업의 현금은 유동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기업의 현금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움직이느냐. 이걸 분석하는 게 현금흐름표죠.
네 번째가 자본 변동표. 기업의 미천, 순수한 재산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주석이 뭐였나요? 설명이죠, 설명. 표에 대한 설명이 주석입니다. 이 5가지가 기본 재무제표 5가지. 이건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재무제표의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자, 먼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름은 기억하시죠? 들어보셨죠? 이 5가지 계정은 일단 정의를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문제에서. 특히나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건드려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지금 회계 강의를 하잖아요. 그쪽은 철저하게 실무적인 걸 건드리는 편인데 이 방송자 수업은 교수님들은 성향상 개념을 정말 많이 물어요. 뭐 자산의 정의를 묻기도 하고 뭐 수익의 정의를 묻기도 하고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정의를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산이 뭐죠? 이거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제가 볼 땐 깔끔하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래의 경제 효익.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재산과 재물은 같은 개념인데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재산이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이. 집, 차?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까 예를 들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볼펜도 여러분 재산이고요. 책가방도 재산이고 입고 있는 옷도 재산이죠. 그 재산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미래에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걸 다 외우시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도움되는 건 다 자산이에요. 있어서 도움되는 거. 만약에 여기 강의실을 보면 강의실에 이 마크 하나도 자산이죠. 마크 하나도. 있으면 도움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여기 사용하는 복사지 하나도 다 자산이죠. 그러니까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도움되는 건 다 자산이에요. 그래서 가시면 돼요. 됐죠? 부채는 뭔가요? 반대죠, 부채는.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되는 거, 의무. 다 부채.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래의 경제적 손실. 이해 가시죠? 자본은 뭔가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산에서 뺀 거. 그래서 자본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정의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해 가시나요? 되셨죠? 수익은 뭐예요? 수익은. 지금 자산과 부채는 잘 보시면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그죠? 수익과 비용은 현재. 현재 들어온 거, 현재 나간 거. 그게 수익과 비용입니다. 일단 시험은요, 자산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산의 수준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게 이거죠. 미래의 경제 효익. 이 용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회계는 이 5가지 계정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배우는 거니까 일단 시험에서는 자산밖에 안 나왔지만 개념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 5가지 계정을요. 자산, 부채, 자본 요 3가지를 묶어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을 묶어서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 3가지 모아서 기업의 재무상태, 재산상태 파악하는 거고요. 요 2가지를 더하고 빼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찾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이건 잠시 후에요. 자, 그럼 볼까요? 이제부터 문제를. 요 상황 안에서. 자, 2013년 1번, 2번을 먼저 볼까요? 잘 보세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자산이죠. 유입되는 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자산이고 유출되는 건 부채겠죠. 상황 이해가시나요? 미래에 유입되는 건 자산, 유출되는 건 부채가 될 거라고요. 됐죠? 그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 보실래요? 기업의 성과의 측정과 관련된 재무제표. 뭔가요? 성과가 뭐죠? 기업 성과? 기업 성과는 딱 하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익이냐 손해냐. 그럼 이익과 손해가 따는 게 뭐죠? 손익계산서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성과를 따지는 건 이익이냐 손해냐거든요. 그러면 답은 수익과 비용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됐죠? 이렇게 볼 거고요. 자, 2012년 넘어보세요. 2012년. 다음 장이죠? 7번과 11번. 자, 7번을 보실래요? 7번에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무제표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었죠. 수익과 비용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게 처음에 그 회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문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 잘 못하세요. 다른 용어라. 그러니까 근데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지금 익숙해지시면 돼요. 내용. 11번 보실래요?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유입되는 건 자산이고 유출되는 건 부채죠. 미래형일 때. 이게 만약에 현재형으로 바뀌면 현재 유입된 건 수익, 현재 유출된 건 비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2011년 6번. 자, 보세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시되는 현재 의무. 이게 뭐예요, 이거? 부채죠? 유출이고 의무란 말이 나왔잖아요. 부채죠. 네. 2010년으로 가시죠. 2010년 3번. 자, 다음 중 일반 목적 재무제표가 아닌 것 뭔가요? 일단 대체제표는 옛날에 쓰던 용어인데요. 이게 재무상태표로 바뀐 거죠. 대체제표는 옛날 용어, 재무상태표는 현재 용어. 이게 10년 거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재무제표죠. 영업보고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5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되셨나요? 자, 21번 볼까요? 21번. 자, 개념상으로 특정 자산의 취득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지출의 효익이 단기에 끝나버리는 경우 무엇을 처리하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쉬운데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자산이냐 비용이냐는 그 효익이 현재까지 온 것이냐 미래에 나타날 것이냐. 아, 제가 늘 먹는 얘기를 잘 하거든요. 먹는 게 이해가 빨라요. 우리 성향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년 전인가 올림픽 할 때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마트에서 그 이벤트를 했어요. 그 외국 맥주 5개 묶어서 10,000원. 뭐 맥주 맛은 잘 모르지만 싸다는 느낌에 샀죠. 10시 반까지 수업하고 날은 덥고 목은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5병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만들고 샤워 딱 하고 그때 기분은 5개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기분은. 제가 하마 새끼도 아니고 못 먹죠. 인터넷 켜놓고 딱 2병 먹고 3병 남겨놨거든요. 그럼 먹은 건 비용이에요. 현재 지나간 거. 앞으로 올 게 자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과 자산의 구분은 단순해요. 앞으로 효과가 오는 건 자산. 지나간 건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용어 읽어보시면 지나간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게 바로 비용이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 효익이 단기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미 지나간 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건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단기 이후까지 영향이 있는 게 자산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구분 기준은 딱 기준 이거라니까요. 현재를 기준으로 지나간 거는 비용. 현재 앞으로 효익이 나타날 건 자산이거든요. 그럼 맥주를 말씀드리면 먹어버린 2병은 비용. 앞으로 먹을 3병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은 과거 사건이에요? 현재까지. 대부분 과거 사건인데요. 현재까지 다 되는 거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자산이 미래니까 과거나 현재까지예요. 비용은요. 과거나 현재까지 발생한 거. 자산은 미래고요. 되셨나요? 자, 됐죠? 내려갑니다. 자, 2010년 거요. 31번, 32번. 자, 다음 중 비용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자본이 제 미천이잖아요. 순수한 제 거잖아요. 그럼 수익은 제가 벌어들인 거죠. 그럼 제가 미천에서 돈을 벌어들이면 자본은 느나요, 주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요일날 여러분 재산이 1,0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버는 순간에 자본이 늘어요, 줄어요? 늡니다. 수익은 자본을 늘리거든요. 근데 그중에 4천만 원을 써버렸어요. 내 재산은 준다, 는다? 는다. 준다. 비용은 줄이는 거고 수익은 늘리는 거거든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고 없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창출 없어진 거. 성격상 자본을 감소시키죠. 비용이 나가는 만큼 내 재산이 주는 거잖아요. 좀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자, 기업이 창출한 재화나 용역은 자산이고요. 자, 보시죠. 아닌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원가의 소멸 맞죠? 비용이죠. 순자산의 감소 맞나요? 순자산이 뭘 말하는 거죠? 자본입니다. 순자산은 자본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리고요, 4번의 주주지분을 감소한다 그랬죠? 주주지분이 뭔가요? 이것도 자본의 다른 말이거든요.
자본의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자본, 순자산, 주주지분, 자녀지분, 소유지분 다 자본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주주지분도 자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비용은 자본을 줄이는 게 맞죠. 그런데요, 3번 보시면 기업이 창출한 재화나 용역, 이게 바로 자산이에요. 기업이 만들어낸 어떤 재화나 용역이 바로 자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요, 비용의 측정 기준으로, 이거 앞에서 한번 뒤에 나올 건데, 원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회계원칙 1번, 회계원칙 1번, 역사적 원가주의거든요. 샀을 때 금액.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사적 원가, 즉 취득원가예요. 발생할 때 원가.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32문제가 이거죠. 자, 보세요. 비용의 측정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 이 원가는 뒤에 문제 한번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뒤에 나오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재무제표랑 오더계정에 관련된 거 지금 쫙 묶은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되는 게 기승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제가 볼 때 80%까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잘 정리하시면. 자, 이거죠. 자, 2013년 두 문제인데요. 지금 재무제표의 요소가 5가지였잖아요. 방금 전에 보셨던 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였거든요. 그 5개를 어떤 때 인식할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자산으로, 어떤 경우에 부채로, 어떤 경우에 자본을 인식할 수 있냐. 그 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3가지입니다. 먼저 보셨던 정의 5가지였죠. 정의. 자산 뭐였죠? 미래 경제 효익. 부채는요? 미래 경제 손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수익은 현재 유입된 거. 비용은 현재 지출된 거. 이 정의에 먼저 맞아야 하고요. 정의에 맞아야 인식을 할 거니까요. 두 번째는요. 그게 들어오거나 나갈 게 거의 확실해야 하고요. 들어오거나 나갈 가능성이 확실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그 금액을 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금액을 장부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정의에 맞아야 하고, 두 번째,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요. 마지막은 뭐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장부에 올릴 거 아니에요. 이 3가지의 요소라고요. 네. 이게 2문제가 나왔었죠.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그 개념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책 페이지 붙인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찾아보시라고요. 요거만 정리하셔도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됐죠? 볼까요? 2013년 3번, 6번. 자, 재무제표의 요소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거. 당연히 이 요건이 3가지니까 하나를 끼워 넣겠네요. 3가지 나올 거고. 자, 1번.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된다. 맞나요? 맞죠? 두 번째,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맞죠? 세 번째가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비교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그거는 요소는 아니에요. 나중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의 성격은 같는데 이거 인식과는 무관하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요 3개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됐죠? 자, 다음 6번. 6번? 이게 여기서 나왔지? 아, 6번 문제는요, 여기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갔네요. 이 6번은 다음 밑에 들어가야 되죠. 일단 3번만 풀 거고요. 다음 문제 가보세요. 이게 자본 유지 개념과 이익의 결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어디까지를 자본으로 볼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기초에 10,000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근데 기말에 갔더니 15,000원을 벌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금액으로 봤을 때 10,000원, 15,000원이잖아요. 이렇게 금액 자체를 보는 게 재무자본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내가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15,000원 됐으니까 5,000원 이익이다 보는 게 재무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물자본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초에 10,0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이 기말에 갔더니 12,000원이 됐더라. 이 말 이해 가시나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러면 자본이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물자본이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겠죠. 보세요. 지금 10,000원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기말엔 12,000원이에요. 우리가 번 건 15,000원이에요. 그럼 재무자본으로 따지면 이익이 얼마 나오죠? 5,000원이 나오잖아요. 재무자본으로 하면. 금액으로는. 실물자본은 3,000원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냥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하는. 그게 재무자본이에요. 자, 10,000원 시작해서 15,000원 됐다? 5,000원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재무자본. 근데 10,000원짜리 물건이 기말에 갔더니 12,000원이더라. 그럼 가치가 12,000원이 자본이라고 보는 게 실물자본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거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자본은 우리가 이런 용어 쓰죠. 명목화폐 단위.
화폐에 써 있는 금액. 그걸로 하는 게 재무자본. 그래서 뭐 순자산, 자본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실물자본은 뭐죠? 실제 가치니까 조업 능력. 사람 쓰려면 돈 올라가잖아요. 임금 올라가잖아요. 실물 생산 능력. 이거에 따라서 하는 게 실물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재무자본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거고요. 실물자본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반영한 거 나머지를 이걸 보겠다 이 뜻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보실까요? 아까 6번. 번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재무자본은 그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을 맞습니다. 회계는 대부분 재무자본이죠. 회계는 대부분. 근데 현실에서는요. 실물자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깊이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10,000원과 15,000원 얘기를 해보면 지금 10,000원짜리가 기말에는 이미 12,000원 있어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00원 이익을 잡아서 5,000원 배당을 써버리면 실제로 자본이 줄어든 게 되잖아요. 이 말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시나요?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자를 받잖아요. 예금을 만약에 1억을 넣고 1년 후에 1억 500만 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자까지. 근데 만약에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5%로 가정하면 작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지금 1억 500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만약에 1억 500만 원 받았다고 500만 원 이익을 날려버리면 올해 손해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재무자본을 써요. 쓰기는. 근데 경영자는 이 개념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익은 어디로 나간다? 이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고 배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마인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우리 자본이 10,000원이었으니까 5,000원 이익, 5,000원 가지고 세금 내고 배당 나가면 오히려 자본을 주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계는 재무자본이 맞는데 경영자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됐습니다. 자, 4번부터 볼까요? 자, 측정되는 준거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 개념과 이익 개념 사이의 연결고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예요. 어디까지를 자본으로 볼 것이냐. 자본 유지 개념. 이해 가시나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이익이 달라진다고요. 아까 예를 들은 거면 재무자본일 때는 5,000원, 실무자본일 때는 3,000원이 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중요합니다. 제가 회계에서 볼 때 그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가 3개라고 말씀드렸죠. 수익과 비용은. 첫 번째는 뭐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잖아요. 영업성과를 따지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요?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수익은 자본을 늘리고 비용은 자본을 줄이고. 맞나요? 세 번째는 뭐죠? 수익과 비용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따라 이익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이 15,000원 됐을 때 재무자본은 이익이 5,000원이고 실무자본은 3,000원이잖아요. 어떤 게 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배당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진다? 현금 흐름이 달라져요. 기업의 유동성이 달라진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회계 파트는 이걸로 쓰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마인드는 이것도 같이 생각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절대 잊지 마실 것. 됐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4번에 측정되는 준거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 개념과 이익 개념 사이, 자본 개념과 이익 개념 사이에 준거 기준. 그럼 자본주의 기준을 묻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죠? 자본주의 개념이고요. 자, 6번. 다음 중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 뭔가요? 자, 1번은 재무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명목화폐라고 놨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이 개념하에서 자본은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일. 맞죠? 같은 말이고요. 자, 4번도 이 개념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명목화폐 자본의 증가분. 맞나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찾는 건 뭘 찾는 거죠? 이걸 찾는 거니까. 조업 능력이란 말이 나오면 이쪽이죠. 잘 쓰겠어요, 이거? 뭐 처음 보는 용어는 낯설긴 하시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명목화폐라는 용어가 나오면, 명목화폐가 뭐죠? 화폐에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10,000원이 10,000원, 100,000원, 10만원. 그걸로 따지는 게 재무자본이고요. 실물자본, 실제 가치가 변하는 만큼 따지는 게 실물자본이에요. 그래서 실물자본은 조업 능력, 조업이 뭔가요? 기업이 자원을 활용하는 걸 다 조업이라고 하거든요. 농업이든 재료비든. 그 가치가 변하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답은 몇 번이죠? 2번. 맞나요? 자, 이 똑같은 게요. 2012년 10번에 나와요. 됐죠? 자,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과 투자 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회수 요건.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개념이에요. 투자 수익이 얼마고 얼마로 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익을 결정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됐죠? 자본주의 개념이고요. 2011년 10번. 답이 몇 번인가요? 이거 광고자 거? 1번. 2011년에 10번. 똑같은 거 나왔죠? 실물 자본주의 개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어떤 건가요? 먼저 포인트부터요. 이 개념에서 자본은 조업 능력으로 본다. 맞죠? 두 번째요. 이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이거 뒤에서 보일 거고요. 현행 원가가 뭐냐면 시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3번. 이 개념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명목화폐 자본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이건 이걸 말하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죠? 4번이 뭔가요? 이용자의 주된 관심이 기업의 조업 능력 유지에 있다면 이 개념을 사용한다. 맞죠? 이걸 유지하는 거. 이해 가시나요?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2011년 10번 지금 본 거죠? 다 봤죠? 요 문제가 지금 2011년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개념을 자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단순한 거니까 요거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뭐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6번 풀어드렸죠, 방금 전에. 제 13년 거. 아, 배치가 잘못했는데. 2013년 6번 제가 풀어드렸죠? 됐습니다. 아, 이거 이제 이게 뒤에 나왔는데, 보통 원가는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원가는. 자, 문제가 쭉 나올 건데요. 시점을 봤을 때, 지금 여기가 현재잖아요. 현재잖아요? 그럼 현재 이전이 과거일 거고요. 앞으로 미래겠죠? 그러니까 원가는 시점에 따라 달라요. 과거에 우리 샀을 때 원가를 취득 원가로 합니다. 샀을 때 원가. 이 취득 원가를 왜 과거니까 역사적 원가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어가. 됐죠? 아까 역사적 원가 한번 나왔었죠? 측정할 때. 현재 원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재 원가는.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사들이는 원가, 살 때 원가, 팔 때 원가예요. 살 때 원가, 팔 때 원가. 둘 다 지금 공정가치잖아요. 공정가치라는 거는 시가란 뜻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 공정가치는 다른 말로 시가예요. 그러면 현행 원가라는 건 우리가 현재 사들일 수 있는 가격. 현행 유출가치라는 건 우리가 파는 가격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미래 원가. 얼마인지 모르죠. 미래에 팔아야 할 그 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과거의 원가, 현재의 원가, 미래 원가가 있는 거예요. 현재 원가는 두 가지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 이게 현행 원가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 현행 유출가치란 말이죠. 됐나요?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취득 원가는요.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시가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절대 원가로만 사고 팔죠. 물건 파는 사람이 원가로 팔 리는 없잖아요. 그럼 모든 거래는 시가로 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 취득 원가라는 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과거 시가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시가였을 것이다. 이해 가시나요? 정말 이해가요? 현 시점에서 보면 시가가 아니겠지만, 현재 가치는 아니겠지만 취득할 때는 그 당시에 시가였을 것이다. 거래는 시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미래 원가도 마찬가지죠. 현재 가치는 아니지만 미래 당시 이때는 시가일 것이다. 거래는 시가로 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 용어예요. 자, 현행 원가는요. 현재 취득 시의 공정가치. 이해 가시나요? 취득할 때 시가라는 뜻이에요. 취득할 수 있는 가격. 유출 가치는요. 현재 팔았을 때의 시가, 공정가치. 이해 가시죠? 이걸 하는 게 유출 가치가 뭘 말하냐면 자산은 기업 특유 가치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뭔가요? 특유 가치가. 팔아서 얼마를 얻는 것보다 그 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한보 철강 무너질 때 그 철강에 그 설치했던 그 시설이 한 3천억쯤 되는 거였대요. 3천억쯤. 그러니까 철강 그 생산하는 시설이. 한보 망한 다음에 그 팔았을 때 3억인가 팔았답니다. 다국적 고물상에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생산 라인은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딴 사람이 그대로 사가려면 그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공장 전체를. 그러니까 사갈 사람이 없는 거죠. 고물상에 샀어요. 고물상에서. 그럼 뭐죠? 사용 가치는 얼마였어요? 3천억이었잖아요. 그럼 이 산출 파는 거는 팔 수 있는 가치는 3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가 다르단 말이죠. 어떤 걸로 한다? 둘 중에 큰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특유 가치는 뭐냐면 기업이 사용하는 가치. 집에 컴퓨터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컴퓨터 판다고 했을 때, 그게 유출가치거든요. 유출가치. 판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컴퓨터를 50만 원에 팔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사용가치가 80만 원이다. 그럼 사용가치 더 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어느 쪽이 자산이 된다? 8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특유가치는 우리가 사용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부채는 기업 특유가치라고 하는 건데, 이행할 때 PV가 현재 가치예요. 미래에 줄 돈의 현재 가치. 이런 거 아시나요? 재무관리 나왔던 것 같고, 화폐라는 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1억과 5년 후를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5년 후에 1억을 갚아야 한다. 그러면 부채는 5억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5억을 현재 가치로 바꿔요. 사채할 때 보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채에서 한번 나오긴 할 건데 여기가 만약 X1년이고요. X6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갚아야 하는 5억 있잖아요. 이 5억과 현재 5억은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요게 현재의 부채 가치란 말이에요. 이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계수가 있어요. 현가계수라는 게 있어요.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요건 이자율, 요거는 내용연수. 요 계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여기 금액이 나와요.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쨌건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건 나중에 볼 거니까. 미래 5억과 현재 5억은 같지가 않다. 그럼 부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게 부채의 가치입니다. 저기 나온 금액이 4억이면 부채를 5억으로 계산한다? 4억으로 계산한다? 4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4억으로.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5억을 보셨죠? 1년 이내는 저 계산을 안 해요. 1년 이내는. 1년 넘는 건 저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단기 부채는 그냥 5억으로 인정을 해요. 1년짜리는. 5억으로 인정하는데 1년이 넘는 것들은 다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고요. 그게 부채 가액이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업 투기가치라고 하고요. 이행시 PV. 이 상각후 가액이라는 걸 일단 용어만 기억해주세요. 사채도 한번 나올 거니까 상각후 가액. 뭔가를 상각할 건데 나중에 볼 겁니다. 요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효이자율이란 말. 나중에 사채 상각은 유효이자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나올 거예요. 사채에서. 유효이자 이런 용어를 한 번쯤 정리하실 것. 뒤에 나올 거니까. 됐죠? 미래원가. 이게 이거죠. 미래원가는 미래 어느 시점에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미래 어느 시점에. 그러면 자산은 순실현 가능가액. 순실현 가능가액이 뭐죠? 이 순자가 붙었잖아요. 순자. 넷. 예를 들면 우리가 1,000원에 팔아요. 어떤 물건을. 근데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만약에 수수료를 100원씩 줘야 돼요. 그럼 순실현 가능가액은 900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는요. 우리가 이행할 가액. 상황 이해 가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행할 가액. 현재 가치라는 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미래 성금 기획을 현재 할인으로 같이 한 거예요. 현재 가치를. 이해 가시나요? 용어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자, 일단 용어를 잘 보시죠. 자. 2013년 5번부터 볼까요?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 소산의 금액으로 평가하는 자산평가 기준. 뭐였죠 이게? 실현 가능 가치. 처분할 때 우리한테 실제로 들어오는 돈. 그게 실현 가능 가치입니다. 됐죠? 답이 3번이죠. 2012년 9번 보실래요? 2012년 9번. 자,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 소산의 금액으로 평가하는 측정 기준. 이게 바로 실현 가능 가치 말하는 거죠. 그렇죠? 2011년 7번. 자,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라고 했죠.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 자산. 뭐예요 이거? 취득할 때는 요거잖아요. 현행원가. 기억하시나요? 요게 역사적 원가고. 요게 나중에 실현가치고. 됐죠? 예? 7번이요, 문제. 그래서 취득할 때라고 했으니까 현재 취득할 때 줄 돈은 이거란 말이죠.
취득할 때는. 됐나요? 현재 나간다고 하면 이거. 미래 나간다는 이거고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2010년 거 9번 볼까요? 자, 다음 중 판매 시기를 지칭하게 된 용어. 뭔가요, 이거? 판매 시기. 판매했을 때는 순실현 가능가치. 팔았을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들어온 돈이 얼마냐. 그게 순실현 가능가치예요. 1,000원을 팔았는데 수수료 100원 뺀다? 900원 들어온다? 이게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판매 시기라고 했으니까 팔아야 들어오는 돈이 있는 거니까 순실현 가능가치. 됐나요? 이런 것들을 책에서 읽으시면 머리 무지 아파요. 제가 봐도 머리 아픈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하여튼 뭐, 문제는 근데 딱 용어만 알면 찍을 수 있게 나온단 말이죠. 용어만 알면.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좀 난해하죠. 난해하죠. 자. 2023년 7번을 볼 건데요. 그, 회계가 학문으로 정립된 지가 200년이 좀 지났죠. 200년 지났는데,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회계학자들마다 중시하는 입장이 좀 달랐어요. 흔히 가장 큰 게 정태론과 동태론이라는 거거든요. 정태가 뭔가요? 딱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동태는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 정태론은 재무상태표 중심, 동태론은 손익계산 중심이에요. 보세요. 정태론에서는 재무상태표 중심이니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재산을 다 시가, 보통 시가로 평가를 한다고요. 재산과 정확히 반영을 할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동태론에서는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없어진 거냐 남아있는 거냐 이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회계 역사를 공부할 건 아니니까 정태론은 재무상태표 중심, 동태론은 손익계산 중심.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뭐죠? 재산을 평가하는 게 중심이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요. 정태론은 재무상태표 중심. 재무상태표 요거예요. 여기 안 써있나? 요거죠, 요거. 옛날 말로. 정태론은 재무상태표 중심. 즉, 기업의 재산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동태론은요. 손익계 중심이니까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동태론과 정태론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정태론이 우세했고,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동태론이 우세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하나란 말이죠. 정태론은 재산 파악이 중요한 거고, 동태론은 영업성과가 중요한 거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보세요. 자, 손익계산서를 중시하는 동태론에서는 자산의 실제 시가가 얼마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쓰여지지 않은 거의 원가였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원가잖아요. 제가 1,000원어치 물건을 샀다가 200원을 썼어요. 800원 남았잖아요. 그건 원가지 시가가 아니거든요. 거의 원가 개념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정태론은 시가로 갈 거 아니에요. 재산 파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소비되는 원가의 개념으로 잡았거든요. 아직 쓰지 않은 건 다 자산이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전에 그 IMF 딱 지나고 나서요. 그 기업들 막 여기 팔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자산을 부풀려 놨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다. 이게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금형 같은 거요. 금형. 금형이라는 게 어떤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틀만은 디자인이 바뀌면 그 금형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자산을 늘리려고 IMF 때 그냥 그 금형을 다 자산 잡아놨어요. 근데 그거 못 쓰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막 부풀려졌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자산 중에서 미래 경제 효익이 있는 거. 쉽게 말해 미래 쓸 수 있는 거. 그 금형이 있긴 하지만 못 쓰는 거잖아요. 그건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미래 효익이 있는 거. 이 미래 효익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용역잠재력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우리한테 올 게 있다. 이게 가장 폭넓은 말이에요. 용역잠재력. 우리한테 뭔가 올 게 있다가 용역잠재력. 그래서 정태론에서는 자산을 평가하는 게 재산. 내 재산.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말이 용역잠재력. 뭔가 우리가 올 게 있다. 세 번째. 미래에 도움이 된다. 이걸 가장 많이 쓰는 용어라고요. 됐죠? 뒷부분에 가시면 이게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회계 역사에서. 근데 출제 경향에서 떨어져 뒤로 빼놨는데 어쨌거나 단순한 겁니다. 정태론은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중심. 즉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심이니까 시가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동태론은 뭐라고요? 수익과 비용을 적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원가 개념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태론에서 이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태론은 자산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폭넓게 얘기한다고요. 재산이라는 표현 쓰고 뭔가 나타날 수 있다. 용역잠재라는 용어를 쓰고 미래 효익 있는 건 다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금형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 금형이 미래에 쓸 수 있는 거라면 자산이 맞는 거죠. 근데 쓸 수 없는 건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겁니다. 자, 2013년 7번부터요. 자, 동태론에서 볼까요? 동태론. 동태론에서의 자산 개념 뭔가요? 동태론은 미소비대론가죠. 잊지 마시고요. 됐죠? 자산, 용익점재력, 미래기획은 다 정태론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태론에서는 다 시가 개념인데 얘는 원가 개념이에요. 2010년으로 가네요. 10번. 자, 자산을 장래의 수익 획득에 공헌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으로 보는 개념. 뭐죠 이게? 이게 바로 용익점재력이에요. 미래의 효익이 있다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광범위한 용어예요. 미래에 우리한테 뭔가 나올 게 있다. 뭔가 숨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는 말이긴 한데 이게 가장 폭넓은 말이죠. 답은 10번의 답은 1번 잡으셔야 합니다. 됐죠? 자, 2013년 8번 볼 건데요. 자산을 분류할 때요. 용어가 좀 어렵던데. 체류기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동자산합니다. 어떤 기준이죠? 1년. 1년 기준. 1년을 이내일 때 유동자산. 1년 이후일 때를 비동자산이라는 거죠. 맞나요? 체류라는 용어 썼더라고요. 희한하게. 보유기간도 괜찮은데. 여하튼. 형태 여부에 따라.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 됐죠?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 여부에 따라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 대표적인 게 뭐죠? 보통 주식이나 채권 말하는 거고요. 비금융자산은요. 재고산이나 유형자산 같은 거. 4번 업무활동 투입 여부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 어렵지 않죠? 5번 화폐 가치의 변동 여부에 따라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 어떤 뜻인가요? 그 자산의 금액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화폐성 자산이라 합니다. 근데 자산의 금액이 자꾸 변하는 거 있죠. 그걸 비화폐성 자산이라 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이게 현금이에요. 10만 원짜리 현금이면 이건 언제나 현금이죠. 10만 원. 언제나 10만 원이잖아요. 이게 장로에 넣어두면 언제 11만 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10만 원 그대로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폐성 자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명목화폐가 그 용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고산 이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1,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1,000원에 판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할인해서 900원에 팔 수도 있고 가격이 올라서 1,100원에 팔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비화폐성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대표적인 비화폐성 자산. 유형자산은요? 화폐성인가요? 비화폐성인가요? 여러분 차를 만약에 1,000만 원 샀다. 그 차가 이후에도 1,000만 원은 아니죠. 가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분할 수 있죠? 자, 볼까요? 2013년 8번. 왔다 갔다 정신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안 나와요. 매번 설명을 하면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가 제공을 한 거니까 복습하실 때 따라가시면 돼요. 자, 2013년 8번. 자, 계약상의 권리에서 발생한 것인가 여부에 따른 자산의 분류. 뭐였죠 이거?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잠시 후에 금융자산이 나올 건데요. 이 금융자산 진짜 머리 아파요. 진짜 중요하지도 않은데 진짜 머리가 아픈 게 금융자산이에요. 해보시면. 답은 이거였죠. 계약상 권리에서 나오는 것은 2번.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자, 2012년으로 가보실래요? 2012년. 12번과 13번을 볼 건데요. 먼저 12번. 다음 중 비화폐성 자산. 어떤 거죠? 재고산이죠. 현금 언제나 그 금액 똑같잖아요. 맞죠? 예금도 똑같죠, 그 금액이. 그 다음에 수취 채권이 뭔가요? 수취, 우리가 받을 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뭐 받으러움, 뭐 미수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 금액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날 변하진 않죠. 그 금액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음을 할인하면 변하긴 하겠지만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화폐성이에요. 다 화폐성. 대표적인 비화폐성 뭐가 있죠? 재고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건 금액이 자꾸 변한다고요. 그럼 시험과는 무관하지만 회계를 공부하실 때
화폐성 자산이 어려울 것 같아요? 비화폐성 자산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비화폐성이 어렵죠. 가치가 변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자산은 다 비화폐성이에요. 해보시면. 그렇죠? 다음 몇 번인가요? 12번의 답은 4번이고요. 13번. 계약상의 권리에서 발생한 것인가 여부에 따른 자산의 분류. 뭐였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답은 3번이네요. 되셨나요? 됐죠? 다음 게 뭔가요? 제가 말하자마자 나왔네요. 금융자산의 분류를 볼 건데요. 요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업은 대략 한 50분 수업하시고 10분 정도 쉬실 거예요. 한 8시간 수업하실 건데, 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틀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프 수업은 보통 이틀에 잡거든요. 근데 멀리서 2번 오시기 힘드니까 좀 잡았으니까 쉬는 시간 잘 쉬셔야 공부도 열심히 하십니다. 쉬었다 할게요. 30분 시작하겠습니다.